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그 7번째 강의, 양생주에 대해서 배우는 날입니다. 장자 7편 중에서 3번째 편이고요. 양생주라는 말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끊어 읽냐에 따라 다른 거죠. 이렇게 끊어 읽으면 생주를 양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삶의 주인을 키우는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끊어 읽으면 양생하는, 그러니까 삶을 잘 보살피는 것의 핵심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학자마다 조금씩 의견을 달리하는데요. 보통 이렇게 뒤로 이렇게 끊는 방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삶을 잘 보살피는 그런 의미가 뭔지, 그런 핵심은 뭔지 이런 걸 찾아내는 거죠. 요즘은 그런 말 안 합니다만 옛날에는 웰빙이란 말 썼잖아요. 웰빙. 기억나세요? 웰빙? 웰빙이란 말이 한때 굉장히 유행해가지고 저희가 유행할 때는 뭐 TV에서 매일 웰빙하고 뭐 몸에 좋은 음식, 그 다음에 몸을 뭐 잘 관리하는 법, 뭐 이래가지고 건강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관심사들이 모였었던 적이 있죠. 그래가지고 뭐 유기농 음식을 먹는다든지 뭐 헬스 한다든지 뭐 이런 웰빙인데 사실은 웰빙이라는 말의 의미 안에 그렇게 먹고 몸을 관리하고 이런 것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제 잘 되는 삶을 위해서는 몸뿐만 아니라 이제 마음도 잘 보살펴야 되잖아요. 웰빙 바람이 한참 불 때 그 마음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었어요. 양생주는 어찌 보면 그런 마음에 관련된 이야기가 중심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잘 보살필 것인가 그런 내용들이 핵심인데요. 사실은 육체 질병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뚱뚱하다 그러면 이렇게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뭐 헬스를 한다든지 이렇게 고칠 수 있고 요즘 뭐 불치병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떤 육체 병이 생기면 병원에 가서 일정한 치료를 받으면은 병이 고쳐지죠. 근데 마음의 질병은 쉽게 안 고쳐져요. 현대인들이 안고 있는 온갖 병들의 대부분이 심일성, 다시 말하면 마음에서 생겨나는 거라는 거예요. 병원에 가보면은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 근데 사실 아파. 머리가 막 아파. 근데 병원에 가서 왜 머리가 아플까요? 가서 검사를 해보면 병을 발견할 수가 없는 원인을. 그러면 이제 의사들이 편하게 얘기하죠.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네요. 이렇게. 밥을 먹으면 소화가 안 돼. 그 소화기에 문제가 생겼나? 그래서 갔는데 소화기를 조사해봤더니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면 편하게 뭔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으시네요. 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실제로 현대인들의 많은 병들이 이런 스트레스에서 오는 거가 많다고 해요.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한국 철학자가 한 명 있어요. 한병철 씨라고 유명한 한국 철학자가 있는데 이 양반이 굉장히 짧은 책을 한 권 냈어요. 가격은 좀 비싸. 짧은 책을 냈는데 짧은 책 제목이 피로사회. 간 때문이야 뭐 그런 것도 아니고 피로사회라는 책을 냈는데 이게 굉장히 유명한 논문이에요. 그래서 요 논문이 나오자마자 유럽에 있는 학계 철학계 한번 뒤집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서양의 유명한 유수한 철학자들이 이야기한 것들을 비판하면서 이 사람 나름대로 21세기를 진단한 거죠. 그러면서 푸코라든지 뭐 데리다라든지 이런 유수한 어떤 서양의 철학자들의 논의를 다 비판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세계관을 펼쳐냈던 아주 짧지만 깊이가 있는 그러한 논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돼서 나와 있어서 아마 보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이 피로사회의 핵심을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과거에는 이제 규율사회라고 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규율사회가 뭐냐면 이렇게 강제하고
뭘 하라 그러고, 뭘 하지 말라 그러고, 이런 사회죠. 그죠? 그래서 뭐뭐 하지 마. 예를 들면 직장에서 쉬는 시간 아닌데 화장실 가지 마. 가든지, 또는 뭐 1시간 내에 10개 만들어내야 돼. 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끊임없이 뭐를 강제하고, 명령하고, 금지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컨트롤 하는 거죠. 실제로 노동 현장을 생각해 보면, 20세기의 노동 현장들을 생각해 보면 대부분 감시 카메라 걸어 놓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안 하는지 다 일일이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찰리 채플린 영화 모던 타임스 같은 거 보면 실제로 그 사장이 작업장 현장들을 다 모니터로 감시하잖아요. 모니터로 감시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가지고 일하면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몸에다 이렇게 밥 먹는 기계를 장착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밥도 먹여주고, 기계가 밥도 먹여주고, 막 얼굴도 닦아주고, 뭐 이런 장치가 나와서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돼요. 어쨌든 인간의 신체라든지 어떤 동작을 다 관리하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던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테일러 시스템도 그런 거죠. 불필요한 동작들을 없앰으로써 가장 효율적으로 일을 하게끔 만드는 뭐 그런 방식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인가, 불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없앨 것인가, 이렇게 해서 외부에서 좀 강제하는 이러한 사회가 이제 규율 사회라고 보면 돼요. 그런 규율 사회는 그런 의미에서 뭐뭐 하지 마, 또는 뭐뭐 하라고 하더라도 그거가 내 의지와 관계없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규율 사회를 한병철씨는 부정성의 사회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규율 사회는 내가 일을 하더라도 내가 내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일을 시킨 거를 내가 그냥 하는 거야, 억지로. 그래서 남이 나를 착취하는구나, 뭐 이런 사회인 거죠. 이런 사회에서는 이제 튀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범죄자 취급을 당한다든지, 그죠? 또는 이런 사회의 규율에 안 맞는 사람들은 좀 정신병자 취급을 당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규율 사회에서는 광인, 미친 사람이라든지 범죄자가 많이 양산되는 어떤 모습을 특징적으로 나타낸대요. 근데 21세기는 좀 다르대요. 21세기 사회는 규율 사회가 아니라 성과 사회라고 표현해요. 이 한병철 씨는 성과 사회라고 말하면서 이 성과 사회야말로 긍정성의 사회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 거 보면 이제 성과 사회란 말이 보여주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지만, 그리고 뭐 긍정성의 사회다라고 표현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그리고 구호가 뭐뭐 하지 마, 뭐뭐 해, 이게 아니라 yes, we can, 그래, 우리 할 수 있어, 뭐 이런 거죠. 그런 어떤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뭐 좀만 노력하면 돼, 뭐 이런 자기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힘을 돋궈내는 그런 사회인 거죠. 그죠? 이런 사회에서는 뭐 법률이라든지 금지라든지 이런 개념보다는 뭔가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니셔티브를 주겠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행동에 모티베이션을 준다든지, 뭐 이런 용어들도 대체가 된대요. 그래서 뭐 이거 안 하면 뭐 얼마 이런 게 아니라 이걸 하면 어떻게 더 주겠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긍정적인 표현으로 하는데, 이런 사회에 이제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죠. 이런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스스로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남이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경쟁하는 거죠. 스스로 경쟁해서 내가 이것만 하면 돼, 이것만 하면 진급할 수 있어, 이것만 하면 돼,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다그치는 사회인 거죠. 그래서 규율 사회가 남이 나를 착취하는 사회라고 본다면, 성과 사회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착취하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착취하는 게 내 몸이 무한정 건강하거나 내 몸의 에너지가 무한정이라면 가능하지만, 사실은 인간의 육체라고 하는 것, 정신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무한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없게 돼요. 원하는 대로 살 수 없게 되면은 이제 우울증에 빠지는 거죠. 열심히 했는데 왜 난 안 될까? 왜 쟤는 저렇게 잘 되는데 왜 난 안 되지? 내가 뭔가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가? 뭐 이런 생각하면서 현대인들이 걸리는 가장 큰 질병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라든지, 또는 나는 이제 이 시대, 이 사회에서 낙오됐구나라고 하는 낙오자 어떤 감정이라든지 이런 게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세기야말로 겉으로는 성과 사회라고 표현되지만 사실은 가장 인류 역사상 인류가 가장 피로해지는 사회라는 거죠. 간이 안 좋아져서 피로한 게 아니라 자기 몸을 너무 다그쳤기 때문에 간이 안 좋아진 거죠.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제 간 때문이기 때문에 어떤
우루 이런 거 먹어서 이게 해결되는 사회가 아니라 실제로는 자기를 다그치려고 하는 이런 사회 구조나 시스템 또는 자기를 긍정적으로 다그치는 거죠. 다그치는 이런 어떤 심리 이런 거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21세기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착취하다가 결국은 낙오자가 되거나 아니면 우울증에 걸리거나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조차도 어찌 보면 성공해서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다그치는 거야. 성공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기보다 더 성공한 사람이 있거든. 그럼 끊임없이 다그쳐가지고 결국은 자기를 다 소진해버리고 마는 이런 사회가 오늘날 21세기의 성과사회다라는 표현을 해요. 어찌 보면 장자의 이야기는 그러한 사회에 대한 2000년 전의 이야기지만 그러한 사회에 대한 경고로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참 희한하죠. 전국시대 때도 그런 양상이었던 것 같아요. 전국시대 때에도 전쟁의 양상이 치열해지고 상업이나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자기를 끊임없이 다그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죠. 그래가지고 그러한 시대에 장자는 오히려 삶을 보살피는 것, 웰빙 할 수 있는 그런 삶이라는 것의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좀 읽어보려고 해요. 141쪽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끝이 있습니다. 아는 것에는 끝이 없습니다. 끝이 있는 것으로 끝이 없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위험할 뿐입니다. 그런데도 더욱 알려고만 한다면 더더욱 위험할 뿐입니다. 착하다는 일 하더라도 이름이 날 정도로는 하지 말고 나쁜 일 하더라도 벌받을 정도로는 하지 마십시오. 오직 중도를 따라 그것을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몸을 보존할 수 있고 삶을 온전히 할 수 있고 어버이를 공양할 수 있고 주어진 나이를 다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양생주의 제일 처음에 나오는 대목이에요. 첫 번째가 과도한 지식의 추구. 그걸 경계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란 게 한도가 있는데 처음과 끝이 있는데 지식은 끝이 없잖아요. 그러면 한도가 있는 것으로 한도가 없는 것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은 몸이 지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쓸데없는 과도한 지식 그거를 주의해라 라고 해요. 이게 참 희한하죠. 오늘날 같은 정보화 사회에서 사실은 지식이 많을수록 정보가 많을수록 더 좋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 옛날에는 안 그랬겠어요? 지식이 많은 사람, 정보가 많은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평가받겠죠. 근데 장자는 가치를 뒤집어요. 그래서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많이 알려고 하면 오히려 자기의 삶을 소모할 수 있다.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다. 그 성경에도 기독교 성서에 보면 전도서라는 파트가 있는데요. 전도서 파트에도 공부 열심히 하지 마라. 그런 얘기가 나와요. 공부 열심히 하면 몸을 해치게 된다. 근데 그게 사실은 공부 열심히 하지 마라, 몸을 해치게 된다라고 하는 게 학생한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어찌 보면 공부라고 하는 게 책만 읽는 게 공부가 아니라고 한다면 뭔가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알려고 다그치고 자기 삶을 이렇게 쪼이는 이런 거에 대한 경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참 희한한 거는 장자의 전체 시스템이 자연적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려볼게요. 이게 이제 모든 존재의 가장 근본이 되는 자연이라고 볼 수 있어요. 스스로 그런 거죠. 태어난 대로, 생긴 그대로. 이게 자연인 거예요. 이러한 자연에서 사실 이제 문명이라는 게 만들어지죠. 그죠? 문명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근데 자연에서 문명을 만들려면 반드시 지식이 필요해요. 지식이 필요하겠죠. 뭔가 이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선과 악의 어떤 구분이랄까? 뭐 이런 것도 있어야 돼요. 선악의 구분이랄까. 그래서 뭐 잘한 사람한테는 상을 주고 못한 사람한테 벌을 준다든지. 그럼 이런 차원에서 뭐 제도라든지 법률이라든지, 그죠? 뭐 관습이라든지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겠어요? 이런 게 만들어지면서 이제 문명 사회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죠. 이것을 이제 넓게는 인이라고 해요. 인위. 인간의 어떤 임의적인 조작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회인 거죠. 문명 사회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이제 문명 사회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놓은 문명 사회가 우리의 삶을 좀 더 자유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좀 더 즐겁게 만들면 그 좋잖아요. 근데
정작 만들어 놓은 문명 사회가 사실은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해방되게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몇몇 사람한테 권력이 주어지고 나머지 사람은 정말 자유롭지 않은 힘겹게 살아가야만 하는 그러면서 본성을 해치고 그죠? 뭐 돈 때문에 또는 뭐 지위 때문에 배반도 하고 배신도 하고 그죠? 상대방을 쓰러뜨리고 내가 이겨 나가려고 하기도 하고 뭐 이러한 부조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문명이 만들어졌다면은 장자의 사유는 뭐냐면 이렇게 만들어진 문명이 과연 정당한 건가? 오히려 모든 존재의 본성을 해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쪽으로 가려고 해요. 이게 이제 플러스하는 방식이죠. 플러스하는 점점 하나하나씩을 더해가는 방식이란다면 이쪽은 마이너스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뭔가 하나씩을 덜어가는 방식인 거죠. 자연과 점점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뭔가 하나 끊임없이 덜어내야만 하는 이런 방식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는 이 정해져 있는 지식 또는 구분되는 선악의 경계가 여긴 선명하게 나눠진다면 이제 지식의 경계가 사라지는 거죠. 경계를 의심하는 거예요. 과연 선이 선일까? 악은 악일까? 내가 알고 있는 게 과연 참된 걸까? 아니면 참되지 않다면 어떡하지? 뭐 이런 의심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죠? 본래의 자기의 모습을 되찾는 것. 이게 이제 장자가 가는 방식이고 이렇게 가는 것을 무위라고 해요. 함이 없다는 얘기는 인위적인 것을 멈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인위적인 걸 멈춘다는 거예요. 이쪽이 지식의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그런 의미에서 여기는 지혜인 거죠. 나이가 먹을수록 지혜가 생긴다고 하잖아요. 지식이 뭔가 계속 쌓아가는 방식으로 지식이 만들어지는 거라면 지혜는 그러한 지식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덜어가는 방식으로 늙어서 지혜가 생기는 것은 물론 기억력이 많이 없어서 그렇지만 몸에 배서 끊임없이 이런 일 저런 일 당하면서 달아 없어지고 그 다음에 분별력이 분명해지는 방식이 아니라 분별력 자체가 의심스러워지는 방식으로 자기를 좀 더 성숙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이제 지혜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너무나 많은 지식을 쌓으려고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너의 삶을 너무 인위적으로 강제로 뭔가 이렇게 끊임없이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끊어라. 라는 겁니다. 요게 이제 인식론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윤리학과 관련된 부분이 바로 선과 악 아니겠습니까? 선과 악. 선악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경계가 불분명해요. 선악 또는 좋고 나쁨 이게 경계가 아주 불분명하거든요. 과거엔 선이었던 것이 지금 악일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조선시대 때에 신분 제도가 있었을 때 돌쇠가 마님하고 연애하는 거 이거는 정말 악이죠. 그죠? 돌쇠가 그래서 그렇게 연애하다가 죽임을 당하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분사기 문제를 넘어서서 이 두들이 사랑을 하는 건 사실은 당시의 선악의 개념으로 치자면 윤리나 도덕의 개념으로 치자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악이죠. 근데 뭐 오늘 무슨 나는 왕족인데 너는 쌍놈 집안에 태어난 천씨니까 너하고 나하고 연애하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선과 악의 경계라는 것이 아주 모호해요. 이게 어느 시대나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지역에 따라 변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게 서양에서는 충분히 허용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선악의 경계를 너무 분명하게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도 좀 경계하는 거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표현하기를 착한 일을 하긴 해라. 근데 너무 드러나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드러나게 한다는 건 자기를 이렇게 억지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드러나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안 좋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기부를 해서 1억을 기부해가지고 신문에 딱 올렸어. 그럼 와 쟤는 정말 기부 천사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때 기부 안 한 사람들은 굉장히 꿀꿀해지잖아 인생이. 그죠? 그런 것처럼 드러내게 하는 것이 어쩜 이 사람한테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관계성 속에서는 별로 안 좋은 거가 돼요. 그래서 오히려 선행을 하면 또 따가운 눈총도 받게 돼요. 정반대로 악한 일도 살다 보면 악한 일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삶이잖아요. 근데 너무 도드라지게 악한 일을 해서 형벌까지 받는 방식으로 악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너 선할 때 너무 튀지 않게, 악할 때 너무 나쁘지 않게, 적절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런 뭐 법망을 피해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는 과도한 인위적 액션을 취함으로써 자기 스스로가 무리한 상태에 도달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라 볼 수 있어요. 노자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노자 도덕경의 그 3장을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마음을 비우고 배를 든든하게 하며 뜻을 약하게 하고 뼈를 튼튼하게 하라. 뭐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참 재미난 표현이에요. 허기심 실기복 그 다음에 약 기 지 그 다음에 강 기 골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보시면 이거 합친 게 뭐죠? 심지죠, 심지. 우리가 보통 말을 하면 사람들이 심지를 강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심지를 굳게 하고 심지를 강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야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 담대하게 일을 추진할 수 있으니까. 노자는 그거 정반대로 얘기해요. 심과 지를 비우고 약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역설적이죠, 이것 또한. 오늘날의 지혜하고는 정반대예요. 그 다음에 오히려 배, 내장, 뼈다구. 이건 인간의 육체 아니에요. 인간이 없어서는 안 되는 바로 변화할 수 없는 그것이거든요. 이것 외에 살아갈 수 없는. 그죠? 이런 것을 오히려 더 챙기라는 거예요. 위장을 챙기라는 거지, 위장을. 뼈다구를. 사실은 복지 시스템의 핵심이 그거 아니겠어요? 그죠? 외로운 사람을 돌보고 고아나 가부를 외롭지 않게 만드는 그것이 사실은 위장을 채워주고 뼈다구를 강하게 만드는 거죠. 여기에 심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새끼 미우니까 떡 하나 안 주고 반대로 이쁘니까 떡 2개 주고 이러는 방식이 아니라 심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먹은 바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이거는 가변적인 거야. 어찌 보면. 가변적인 거에 너무 신경 쓰다 보면 사실은 실제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에 내가 너무 강하게 그 일을 추진하다가 내 몸이 망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건데 나는 내 마음은 그렇게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일이 망치는 거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심지를 약하게 만들고 심지를 비워라 라고 얘기하는 이 노자의 지혜하고 장자의 지혜는 묘한 울림이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어찌 보면은 나하고 남을 구별해내는 이러한 인식의 어떤 강제성, 선과 악을 구별해내는 어떤 윤리의 강제성, 이런 것에 너무 집착하지만 않는다면, 그거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진다면, 우리는 4가지의 축복을 얻는데요. 그 4가지 축복이 아까 읽었던 거에 4개예요. 첫 번째는 뭐죠? 몸을 보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삶을 온전히 할 수 있고, 어버이를 공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어진 나이를 다 채울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보신, 전생, 양친, 진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런데 보면 이 선과 악의 어떤 선과 악 또는 옳고 그름 이런 거의 경계에 너무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그 가운데 길을 따라라 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유교식으로 말하면 중용이에요. 중용. 중용의 길을 따라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 장자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은 현독 이위경, 가운데를 따라라. 연독 이위경. 연독 이위경. 이라고 표현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 요거예요. 독.
여기 감독할 때 독자거든요. 이 독이 바로 중의 종. 어찌 보면 삶의 중심을 지켜내는 거는 그렇게 건강의 문제도 있지만, 이거 만약에 정신적인 문제라고 친다면 정신적으로 중심자리를 딱 차지할 수 있는 거, 그걸 훈련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죠.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심자리를 딱 잡아내는 것. 그죠? 그래서 이게 내가 너무 한쪽에 과도하게 치우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버리라는 거죠. 강제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막 하는 이런, 그죠? 본래의 모습을 외면하고 자기의 의지 또는 마음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조차가 가장 큰 위험성일 수 있어요. 그렇게 안 되는 걸 되는 거죠. 그래서 하면 된다라는 말은 성과사에서도 굉장히 성과사의 슬로건이거든요. 하면 된다. Yes, we can do. 하면 된다가 성과사의 슬로건이지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 하면 된다라는 말 믿고 갔다가 안 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오히려 하면 된다라는 말에 성공한 사람 몇 명 없을걸요?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해도 안 되는 거를 안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현실에 가까운 얘기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 하면 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뭐 미치는 거죠. 이 공부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머리라고 하는 게 그 문서 해독 능력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능력 중에 그냥 한 개의 능력일 뿐이에요. 책 잘 읽고 그거 말 잘하고 그다음에 잘 정리하고, 이건 문서 해독 능력하고 문서 정리 능력이거든요. 이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하나의 능력에 불과한데 그 능력이 떨어지는 애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대신 걔는 어떤 능력이냐면 운동 능력이라든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친화 능력이라든지 이런 건 뭐 문서 해독 능력 떨어지지만 다른 능력, 뭐 예를 들면 사물을 보고 그림을 그리는 거라든지 또는 영감을 가지고 작곡을 한다라든지 이런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너무 문서 해독 능력, 쉽게 말하면 공부 잘하는 아이는 이코로 문서 해독 능력이 뛰어난 아이거든요. 거기에만 포인트가 맞춰지면 아이들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자기의 중심이 거기 있지 않은데 끊임없이 아이들을 거기에 중심 맞춰 놓으려고 하면 분명히 떨어지는 애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떨어진 애들은 자기의 능력하고 다른 걸 하면서도 자기를 자탄하게 돼요.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지? 걔는 문서 해독 능력이 떨어질 뿐이에요. 다른 능력은 발굴일 수도 있다고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모든 능력은 똑같이 갖추고 있는 것이고, 너도 공부 잘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다그치다 보면 사실은 우리의 배하고 우리의 뼈, 지켜야 할 저것을 못 지키고 심지를 강조하다 보면 실제로 인생을 망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좀 나아지는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사실은. 아이들의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라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려면 저마다의 소질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학교라는 시스템 안에서는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는 평가의 잣대가 없어. 그러니까는 맨날 평가하셨다가 시험이야. 시험 이코로 문서 해독 능력이니까. 그 단기 기억 능력. 뭐 그거로 가지고 인간은 어떻게 평가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삶의 중심을 잃고 어떤 한쪽에 치우친 평가를 받게 되면서 더 반대로 삐뚤어지기도 하고 나쁜 행위를 하기도 하고 뭐 이러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누구든지 사실은 삶의 중심이 있고 누구든지 재능이 있어요. 어떤 분야에서는. 그런 재능이 뭔지 잘 봐주고 그런 게 좋아요. 만약에 우리가 삶의 중심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너에게 축복이 오는 거예요. 몸을 보존할 수 있고 자기의 삶을 온전하게 할 수 있어요. 삶을 온전하게 한다는 건 자기를 제대로 드러내는 거죠. 게다가 이렇게 삶을 온전하니까 이 사람이 능력이 발휘되니까 당연히 부모님도 잘 모실 수 있는, 이건 옛날 얘기지만 부모님도 잘 모실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무리한 삶을 안 살 테니까 수명대로 살 수 있는 거죠. 대부분의 요절하는 사람들을 보면 무리한 삶을 살아서 요절하는 거 아니겠어요? 요게 이제 어찌 보면 이제 가운데를 따르라라고 하는 양생주의 제일 첫 번째 메시지라 볼 수 있어요.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마라. 인식론적으로도 윤리학적으로도. 그리고 그 가운데 자기 삶의 중심을 늘 유지하려고 노력해라. 그러면 삶을 잘 보살필 수가 있다.
그 사실은 양생주의 제일 재미나고 제일 유명한 에피소드는 그 다음에 나와요. 여기에 뭐냐면 포정이라고 하는 일종의 백정이죠, 백정. 포라고 하는 백정이 왕 앞에서 소를 해체하는 얘기가 나와요. 포정해요라고 하는데 한번 보시죠. 146쪽입니다. 포정의 소각뜨기. 포정이라는 훌륭한 요리사가 문해군을 위하여 소를 잡았습니다. 손을 갖다 대고 어깨를 기울이고 발을 디디고 무릎을 굽히고 그 소리는 설컹설컹 칼 쓰는 대로 설뚝설뚝 완벽한 음율 무곡 뽕나무 숲에 맞춰 춤추는 것 같고 악장 다스리는 우두머리에 맞춰 율동하는 것 같습니다. 이 원래 그 중문 영화 같은 거 보면요, 서로 적들하고 싸울 때도 춤추는 것 같이 싸우잖아요. 이렇게 영화. 그러면 싸우는 장면 보면 옆에서 무슨 악공이 이렇게 악기를 연주한다고. 마치 음악을 타는 것 같은 리듬 타고. 소를 해체하는데 그 소를 해체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소 한 마리 해체하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거야. 춤추듯이. 와! 그랬더니 소가 갑자기 살은 살대로 뼈는 뼈대로 쫙! 이렇게. 마치 유명한 횟집에 가면 유명한 요리사들은 이렇게 회를 쫙 떠가지고 착착착착착 한 다음에 다시 그 고개를 딱 놓으면 이놈이 지 몸이 잘린지도 모르고 입을 뻥긋뻥긋하고 그런 회 먹어보셨어요? 난 그런 회 본 적은 있는데 그 개가 나 계속 쳐다보는 게 좀 무서워가지고 깻잎으로 얼굴 가리고 먹어 이렇게. 꼬북꼬북 한다고. 그런 것 좀 너무 신비하게 잘 잘라낸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보고 감동을 한 거죠. 감동을.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읽겠습니다. 문해군이 말했습니다. 참 훌륭하도다. 기술이 어찌 이런 경지에 이를 수 있을까? 요리사가 칼을 내려놓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귀히 여기는 것은 도입니다. 기술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소를 잡을 때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온통 소뿐이었습니다. 3년이 지나자 통째인 소가 보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신으로 대할 뿐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감각기관은 쉬고 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하늘이 낸 결을 따라 큰 틈바귀에 칼을 밀어넣고 큰 구멍에 칼을 댑니다. 이렇게 정말 본래의 모습에 따를 뿐 아직 인대나 건을 베어본 일이 없습니다. 큰 뼈야 말할 나위도 없지 않겠습니까? 오호. 어찌 보면 약간 동문서답하는 건데요. 와우! 정말 뛰어난 기술이야! 어쩌면 그런 기술을 익혔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백종놈이 뛰어난 기술이야 그랬으면 제가 기술이 좀 그렇습니다. 또 기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놈이 문해군 앞에서 지금 문해군의 이 지적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신 앞에 보여주고 있는 건 기술이 아니다. 이건 도다, 도. 기술과 도는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이 얘기하죠. 맨 처음에는 소밖에 안 보였다고. 나중에 소가 안 보이는 순간이 됐다고. 자, 백정이 있어요. 그걸 나라고 합시다. 백정이 있고, 포정. 이 사람이 이제 소가 있어, 소. 맨 처음에는 나하고 소가 분리된 상태예요. 저놈은 내가 어떻게든 해봐야 될 거야. 주객이 분리된 거야. 주객이 분리된 거야. 이럴 때에는 소밖에 안 보여. 이럴 땐 기술을 쓰는 거야, 기술을. 분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술을 쓰는 거야. 이 기술을 쓰려면 잘 보고 관찰하면서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온갖 감각을 이용해야 돼. 기술은 감각으로 하는 거야. 감각을 이용해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해가지고 손의 어떤 촉각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하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는 이런 거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 하치들이 하는 거야. 맨 처음에는 나는 소밖에 안 보였어.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소가 보여, 안 보여? 소가 안 보여. 나하고 소가 안 보여. 나하고 소가 주객이 일치된 거예요. 내가 소인지 소가 난지 모르는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면 감각이 아니라 신으로 하는 거야. 신.
그리고 이 신으로 하는 건 기술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걸 도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죽이기 분리된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소를 잡았느냐를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소라고 하는 대상을 저렇게 멀리 떨어뜨려 놓고 나 백정이 막 이렇게 하는 것이 기술이지만 난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이제는 난 소가 안 보여. 그래서 나는 내 신으로 그 소를 해체할 수 있어. 근데 소가 안 보이는 대신 뭐가 보이느냐? 그게 중요한 거야. 뭐가 보이느냐? 그게 바로 하늘이 낸 결이 보여. 그 결을 따라서 큰 틈바귀가 보인다 그랬어요. 이제 소가 안 보이고 나하고 소가 완전히 합치게 되니까 뭐가 보이냐면 하늘이 낸 결이 보여. 하늘의 결. 그 다음에 큰 틈이 보여. 큰 틈이. 하늘의 결을 한자로 뭐라 쓰냐면 천리라고 해요. 천리. 이게 리자가 윤리할 때 리자예요. 이치리자. 이 본래적 의미가 뭐냐면 옥구슬의 어떤 결 있죠. 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낸 결이 보이는 거야. 결. 물결, 숨결, 하늘이 낸 결이. 소도 나도 사실은 하늘이 낸 결의 모습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늘이 낸 결이 보이는 거야. 그리고 그 하늘이 낸 결 사이에는 큰 틈이 있어. 큰 틈이. 그 큰 틈을 뭐라고 하냐면 대극이라고 한다 이거야. 맨 처음에는 틈이 안 보여. 나하고 소가 딱 대립해 있을 때는 틈이 안 보이는데 나하고 소가 하나가 되니까 나는 나의 결뿐만 아니라 소의 결도 보고 이 결 따라 움직이는 거야. 결 따라. 결 따라 움직이면서 큰 틈이 보이니까 그 틈에다가 칼을 넣고 싹. 그러니까 무리가 없는 거죠. 원래 그 서핑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서핑이라는 게 물결하고 싸우려고 하면 서핑이 안 돼요. 물결 타고 움직이는 게 서핑이에요. 물결을 타고서 싹 움직이면 거기서 쇼, 온갖 어드벤처가 가능하고 정말 신나요. 근데 바다에서 물결아 덤벼라 하면서 야 이러면 어떻게 돼요? 물결 마주쳐가지고 쓰러지잖아요. 그렇게 물결을 마주치고 쓰러지는 건 뭐냐면 결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결에 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원래 대패질도 결 따라 대패질하면 대패질이 잘 되죠. 결 반대로 대패질하면 날 다 당하고 나무도 다 상해요. 그러니까 결 따라 움직이는 결 따라. 근데 이 결이 뭐로 보이냐면 감각으로는 안 보여. 감각을 넘어서는 뭐가 있어 우리한테는. 그게 신이야. 이 동양에서는 신하고 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정신 차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야 인마 정신 차려. 그게 다 그거예요. 인간의 핵심에 정과 신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정과 신이. 이 정과 신이 이게 바로 기예요. 기. 기의 흐름 중에서 순수한 부분이 정이에요. 정. 이 맑고 깨끗한 태양과 같은 이게 태양 쌀밑자잖아요. 태양을 붓다가거든요. 이게 풀을 청자니까 태양의 가장 깨끗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남자의 씨를 정액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가장 순수한 모습이기 때문에. 근데 이 정보다 더 신묘한 게 바로 신이에요. 신. 이거 역시 기의 하나인데요. 신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다 더 순수한, 어찌 보면 더 깨끗한, 더 신에 가까운. 서양에서는 신은 저 위에 무엇이지만 동양에서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몸하고 통합된 개념 중에 하나예요. 오감을 뛰어넘는 거죠. 그 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신나게 살아보자는 얘기가 그거야 사실은. 신나게 살아보자가 자기의 삶의 정수, 핵심을 가지고 살자는 얘기예요. 이 핵심은요, 신이 나잖아요? 그러면 피곤하지가 않아요. 남이 시켜서 억지로 하잖아. 그러면 그게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지겨워요. 신나서 하잖아요. 밤을 새도 아무런 피곤함이 없어요. 마치 몸 안에 있는 엔도핀 같은 거야. 마약. 자기가 스스로 생성해내는 마약이야. 굉장히 순수하고 파워풀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파워풀한 에너지로 삶을 살면, 그러니까 신나게 살면 어마어마한 일을 해낼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 포정은 신나게 하늘의 결을 따라서 소를 해체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더 재밌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네요. 훌륭한 요리사는 해마다 칼을 바꿉니다. 살을 가르기 때문이지요. 보통 요리사는 달마다 칼을 바꿉니다. 뼈를 자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19년 동안 이 칼로 소를 수천 마리나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 칼날은 이제 막 숫돌에 갈려 나온 것 같습니다. 소의 뼈마디에는 틈이 있고 이 칼날에는 두께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칼날에는 두께가 없습니다. 두께 없는 칼날이 틈이 있는 뼈마디로 들어가니 텅 빈 것처럼 넓어 칼이 마음대로 놓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19년이 지났는데도 칼날이 이제 막 숫돌에서 갈려놓은 것 같습니다. 야, 그런 칼 보셨어? 두께 없는 칼? 아무리 칼을 잘 갈고 칼이 아무리 얇아도 두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두께 없는 칼이란 말은 사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칼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사실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어찌 보면 일종의 판타지야. 신화적 판타지인 거예요. 두께 없는 칼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고. 두께가 있어야 돼. 근데 두께가 후덕함, 이 두께가 없어. 대우가 아니라. 그럼 두께 없는 칼날이 도대체 뭐냐? 사실은 우리가 2장 배우면서 오상아 배웠죠. 오상아. 내가 나를 잃었다. 그죠? 그거에 대응하는 불교 용어가 무아거든요. 무아. 무후는 이 무아하고 관련된 거예요. 대상과 나를 나누고 나 중심으로 대상을 보면 그건 무아가 아닌 거예요. 유아가 자기를 집착하고 있는 자기가 대상을 보는 거야. 무아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텅 비워놓은 상태에서 대상을 봐요. 대상을 보는데 어떠한 미움도 기쁨도 선입견도 없이 대상을 보는 거야. 그러면 대상이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대상을 볼 때하고 그런 마음 없이 대상을 볼 때하고 다르게 보이겠죠. 내가 저놈 미워해. 그럼 하는 짓거리가 다 미워. 그러면 틈이 없어, 저놈은. 내가 들어갈 틈이 없는 거야. 근데 내가 나를 없앴어. 선입견을 없애고 판단을 없애고 그냥 대상을 봤어. 그러면 왜 이렇게 틈이 많으니? 사실은요, 영업하는 분들 있잖아요. 영업하는 분들이 제일 잘하는 게 자기를 없애기예요. 자기를 없애는 자만이 상대방의 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린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하고 상대방의 틈 사이에 벽을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온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죠? 그런 거를 구성이라고 해요, 구성. 컨스트럭션이죠. 내 의지와 내 임의대로 막 세상을 막 만들어 놓는 거야. 그죠? 내가 커피 싫어해. 그러면 내가 커피를 보면서, 싫어. 이렇게 말을 해. 그럼 커피가 나 싫어할까요? 그런 건 아니야. 내가 커피를 싫어할 뿐이죠. 커피는 나 싫어하지 않는다고. 왜? 쟤는 나한테 마음이 없잖아. 내가 커피 싫어 그러면 내가 커피를 판단한 게 아니라 그 커피를 통해서 내가 판단되는 거예요. 나만 내가 판단하고 내가 떠드는 거야. 그죠? 그렇게 세상을 판단하고 계속 쌓아가는 것, 그것을 구성이라고 해요. 컨스트럭션이죠. 벽을 쌓는 거야. 구성을 앞에다가 D자 붙이면 어떻게 되냐면 디컨스트럭션이라고 해체가 돼요. 해체. 그래서 디컨스트럭션은 해체예요. 근데 이 해체의 해자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거 무슨 자죠? 요거는 뿔. 해체주의의 한자가 구성되는 방식이 소를 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칼이 있어요. 이 칼을 자의식이라고 하자고. 자의식의 칼날로 상대방과 나 사이에 거리감을 두고 휘두르면 상대방도 상하지만 내 칼날도 상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갈아야 될지도 모르고 1년에 한 번 갈아야 될지 몰라. 그러나 해체가 되면, 그런 자의식이 무너지면,
자의식을 비우면, 그러면 나는 내 칼날이 두께가 없어져. 그리고 나를 비웠기 때문에 상대방의 결이 보여. 마음결을 만져주면 사람이 노골노골해지잖아. 마사지도 그렇게 하는 거잖아. 마사지도 뭉친 결을 풀어주는 거라고, 원래 결대로. 그러면 몸결도 풀어주는데 좋은데 마음결을 풀어줘봐요. 얼마나 틈이 벌어지겠냐고. 그 사이로 내 두께 없는 칼날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싹 이렇게. 그게 뭐라고? 그게 양생이라고. 그게 삶을 보살피는 방식이라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벽을 쌓고 내 날카로운 칼로 쑤셔서 해체는 하겠지만 이거는 아름다운 해체가 아니야. 이거는 삶을 보살피는 해체가 아니야. 삶을 망치는 해체지. 그런데 나를 비우게 되자 두께 없는 칼날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나를 비우니까 상대방의 결이 보이고, 결이 보이는 그곳으로 내 오감이 아니라 내 신이 들어가서 그와 함께 한다면 그는 온전한 해체가 되는 거예요. 더불어 나도 사실은 어찌 보면 해체가 된 겁니다. 양생은 그런 의미에서 쌓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흩어져가는 방식이고 해체되는 방식으로 양생이 되는 거예요. 아까 지식이 쌓아가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지혜는 마이너스 방식이라고 했죠. 그죠? 지식이 컨스트럭션이라면 사실은 지혜는 디컨스트럭션이에요. 해체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해체함으로써 나와 너가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삶을 보살피는 최고의 방법이다 라고 이 백종놈이 왕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왕이 오늘에야 비로소 내가 삶을 보살피는 방법을 배웠다라고 감탄하는 거죠. 왕은 고작 기술을 얘기했었는데 이 사람은 삶을 살리는 진정한 도를, 그 길을 알려준 거예요. 왕한테 이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구원자죠. 여기서 오늘 일단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